500년 며느리가 종가집 아이를 제사날 못 낳습니다. 온 문중이 지켜보는 차단해야 앞에서 합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아이를 못 봉투를 꺼내 낳습니다. 들었습니다. 차단해야. 이 며느리 아이 못 낳습니다. 병원 진단서가 제사상 위로 던져졌습니다. 순간 대청마루가 얼어붙었죠. 500년 종가를 끊을 여자를 이 집에 둘 수는 없습니다. 그날 밤 여자의 짐은 마당으로 내던져졌고 종가의 대문은 안에서 잠겼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채 서 있는 여자의 발치엔 작은 아기 신발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자, 그럼 3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박수진은 종가집에 시집 온 지 5년째였습니다. 조용하고 순종적인 며느리였죠. 말대꾸하지 않았고 고개를 숙였고 묵묵히 집안일을 했습니다. 어느 추석 전날 새벽 시계는 4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부엌 형광등만 켜진 어둠 속에서 수지는 혼자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싱크대엔 수십 개의 그릇이 쌓여 있었죠. 수진아, 아직도 안 끝났어? 시어머니 채영이가 부엌에 들어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 하면 내년엔 더 일찍 시작해. 우리 집안 체면이 있는데 이렇게 늦으면 어떡해. 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영이는 수진이 만든 나물을 집어 맛을 봤습니다. 그러더니 그릇째 싱크대에 쏟아버렸습니다. 간이 안 맞아. 다시 해. 네, 어머니. 수진의 목소리엔 떨림이 없었습니다. 이미 익숙한 일이었거든요. 며칠 후 최영이가 수진을 불렀습니다. 수진아, 내가 회계를 좀 안다며? 대학 때 조금 배웠습니다. 그럼 앞으로 종중 회계 정리 좀 해줘. 나이 드니까 숫자 보는 게 힘들어서. 수진은 최영이가 건넨 장부를 받았습니다. 낡은 회계 장부였죠. 펼쳐보니 제사 비용, 종중 계좌, 여러 법인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장부를 훑어봤습니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죠. 이상한 부분들이 보였습니다. 같은 날짜에 다른 명의로 돈이 이동한 흔적, 용도가 불분명한 지출들. 하지만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어머니. 잘 정리해 두겠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혼자 방에서 장부를 다시 펼쳤습니다. 작은 수첩을 꺼내 조용히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강민우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수진아, 아직도 안 자? 응, 어머니가 부탁하신 일 정리하고 있어. 민우는 아내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그냥 대충 해. 엄마 말 좀 들어주고 조금만 참자. 응? 수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눈까지 닿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나 이런 거 좋아해. 민우는 곧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수지는 다시 장부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형광펜으로 이상한 숫자들에 조용히 밑줄을 그어나갔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수지는 참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였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조용한 며느리였습니다. 어느 날 종중 모임이 있었습니다. 수지는 차를 따르며 조용히 서 있었죠. 문중 어른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영애 시댁 며느리, 참 말이 없네. 애는 언제 나올 건가? 최영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글쎄요, 5년이 됐는데 소식이 없으니. 수지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졌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최영이가 수진을 불렀습니다. 수진아, 종중 회계 정리 잘하고 있지? 네, 어머니. 그럼 이것도 좀 봐줘. 최영이가 건넨 건 또 다른 통장과 서류들이었습니다. 여러 개의 계좌 번호가 적혀 있었죠.
이름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수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눈으로 빠르게 훑어봤습니다. 차명 계좌였습니다. 그것도 여러 개였죠. 이건 무슨 계좌인가요? 종중재산관리용이야. 세금 문제 때문에 나눠서 관리하는 거지.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불법이라는 걸. 잘 정리해둬.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날 밤 수지는 다시 자신의 수첩을 꺼냈습니다. 차명계좌 번호들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거래 날짜, 금액, 명의인 이름까지 빠짐없이 기록했죠. 민우가 뒤에서 물었습니다. 뭐 그렇게 열심히 해? 엄마가 시킨 거야? 응, 회계 정리 중이야. 수진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엄마도 나이 드시니까 좀 예민하신 거야. 수지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엔 다른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괜찮아. 난 괜찮아. 민우는 아내의 어깨를 두드리고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머니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수지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수첩을 덮으며 수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언젠가 이게 필요한 날이 올 거야. 다음 날 아침 채영이가 또 수진을 불렀습니다. 수진아, 병원 같이 가자. 병원요? 응, 검사 좀 받아야지. 애가 안 생기는 이유를 알아야 할 거 아니야.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채영이는 이미 가방을 들고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병원 가는 차 안에서 채영이가 말했습니다. 오늘 확실히 알아보자. 문제가 뭔지. 수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수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은 며느리가 아니라 도구일 뿐이라는 걸, 아이를 낳는 기계일 뿐이라는 걸. 하지만 수지는 여전히 참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병원 산부인과 상담실. 수지는 의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엔 채영이가 함께였죠.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일단 기본 검사부터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채영이가 먼저 물었습니다. 이 며느리 애 못 낳는 거 맞죠? 수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의사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아직 검사 전인데요. 그럼 빨리 검사해 주세요. 확실히 알아야 하니까. 검사가 끝난 후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자연 임신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술을 받으면. 채영이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인공수정 같은 거 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채영이가 모든 대화를 주도하고 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채영이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내일부터 병원 다니자. 우리 집안대를 이어야지. 네, 어머니. 며칠 후 수지는 혼자 병원을 찾았습니다. 난임시술 상담을 받기 위해서였죠. 상담실에서 간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물었습니다. 냉동배아 보관하실 건가요? 네, 그게 나을 것 같아서요. 명의는 누구로 하시겠어요? 수진이 대답하려는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종가 명의로 해주세요. 최영이었습니다. 언제 따라왔는지 상담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애는 우리 집안 아이잖아. 당연히 종가 명의로 해야지. 간호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수진을 봤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시술 동의서를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 어디에도 자신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모두 종가 명의였죠. 민우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괜찮은 거야? 뭐가?
배아 명의를 종가로 하는 게 민우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러라면 그런 이유가 있겠지. 별일 아닐 거야. 수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시술은 실패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실패했습니다. 최영희의 한숨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이걸 언제까지 해야 하는 거야? 어느 날 저녁 수지는 우연히 최영희의 전화 통화를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며느리가 몸이 안 좋아서 아이를 못 낳을 것 같아요. 잠시 침묵. 다른 며느리요? 글쎄요, 생각은 해봐야죠. 수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복도에 서서 벽에 기댔습니다.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병원에서 받은 서류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냉동배아 보관 계약서. 명의인은 종가였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배아는 법적으로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걸, 언제든 최영희가 가져갈 수 있다는 걸. 수지는 서류를 꼭 쥐었습니다. 손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이마저 내 것이 아니구나. 창밖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추석 제사날이었습니다. 50명의 문중 사람들이 종가집에 모였습니다. 수지는 새벽부터 혼자 제사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도 혼자였죠.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사가 시작됐습니다. 대청마루에 문중 어른들이 둘러앉았습니다. 수지는 구석에서 차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제사가 끝난 후 최영희가 일어섰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순간 대청마루가 조용해졌습니다. 수진도 손을 멈췄습니다. 최영희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병원 진단서였습니다. 이 며느리 아이 못 낳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온 문중이 지켜보는 앞이었습니다. 최영희는 진단서를 제사상 위에 던졌습니다. 500년 종가를 끊을 여자를 이 집에 둘 수는 없습니다. 문중 어른 하나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찌할 작정이요? 오늘로 내보낼 겁니다. 수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제발은 무슨 제발이야. 6년을 줬는데 뭘 했어? 민우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너도 입 다물어. 내가 뭘 안다고. 민우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최영희가 손짓했습니다. 집안 사람들이 수진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곧 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들, 책들, 작은 소지품들 모두 마당으로 던져졌습니다. 수진이 일어나 달려가려 했지만 누군가가 붙잡았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마당엔 수진의 삶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 작은 아기 신발 한 짝이 보였습니다. 수진이 혼자 준비했던 것이었죠. 최영희가 대문을 가리켰습니다. 나가. 지금 당장. 수진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문중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당으로 걸어갔습니다. 민우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당신은 아무 말도 안 할 거예요? 민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수지는 떨어진 아기 신발을 주워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대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밖으로 나가자 대문이 안에서 잠겼습니다. 수지는 대문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아기 신발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작은 여관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든 건 병원에서 몰래 가져온 서류 한 장. 냉동배아 이전 신청서였습니다. 아이만은 지켜야 해. 다음 날 새벽 수지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거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종가 측에서 이미 연락이 왔습니다. 배아 이전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낳을 아인데요.
법적 명의가 종가로 되어 있어서 수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날 수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는 며느리가 아니라 판을 끝내는 사람이 되기로. 3년 후 종가집 앞에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벤츠 마이바흐였습니다. 마침 종친회 모임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창가에 있던 문중 사람들이 차를 보며 웅성거렸습니다. 저게 무슨 차야? 벤츠 아니야? 저런 건 억단위인데. 운전기사가 뒷문을 열었습니다. 하이힐을 신은 여자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검은색 정장 차림, 선글라스를 낀 모습, 당당한 걸음걸이. 최영희가 창가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저 여자가 박수진이었습니다. 3년 전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죠. 수진이 차 쪽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작은 손 3개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3명의 아이들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똑같이 생긴 남자아이들, 새쌍둥이였습니다. 저 아이들, 문중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수지는 아이들 손을 잡고 종가집 대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3년 전 쫓겨났던 그 대문이었죠. 최영희가 급히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민우도 뒤따라 나왔습니다. 수진이?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지는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3년 전처럼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어머니. 목소리도 달랐습니다.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최영희가 아이들을 보며 물었습니다. 저 아이들은 누구야? 수진이 아이들을 앞으로 데려왔습니다. 준서, 준호, 준우. 인사드려. 새 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영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설마. 수진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 강민우 씨의 친자입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집안에서 지켜보던 문중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친자라고? 그럼 새쌍둥이를 낳았다는 거야? 최영희가 다가왔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어떻게... 3년 전 병원에서 냉동 보관했던 배아, 기억하시죠? 수진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걸 제가 해외로 가져가서 이식받았습니다. 민우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게 가능해? 명의가 종가로 되어 있었잖아. 수진이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3년 전에 애원하는 빛이 없었습니다. 법적 절차를 거쳤습니다. 제 몸에서 채취한 배아니까요. 최영희가 소리쳤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병원에서 거부했다고. 3년 전 그 병원 말씀이시죠? 전 다른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수진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 결과입니다. 세 아이 모두 강민우 씨의 친자로 확인됐습니다. 서류를 받아든 최영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우가 물었습니다. 수진아, 왜 이제 와서?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뭔데? 수진은 잠시 종가집을 둘러봤습니다. 3년 전 자신을 쫓아낸 그곳이었습니다.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인사만 하러 왔어요. 수진이 아이들 손을 잡고 돌아섰습니다. 잠깐. 최영희가 불렀지만 수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차에 타기 전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준비할 게 많으실 테니까요. 차 문이 닫혔습니다. 벤츠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종가집 사람들은 멍하니 차를 바라봤습니다. 최영희는 서류를 꼭 쥐고 서 있었습니다. 손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수진이 다시 종가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검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대청마루엔 최영희와 민우 그리고
몇몇 문중 어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이 들어서자 최영희가 먼저 말했습니다. 수진아, 어제 한 말이 무슨 뜻이야? 수진은 대답 대신 서류 가방을 탁자 위에 올렸습니다. 천천히 열었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해야겠네요.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최영희에게 건넸습니다. 박수진, 전 금융감독원 특별조사팀 금융감사관 출신입니다. 최영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명함을 본 민우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금융감사관이라고? 네. 재벌가 비리와 불법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사람이었죠. 수진이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6년 전 이 집에 시집 왔을 때부터 저는 한 가지를 알아챘습니다. 첫 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종중회계장부 사본이었습니다. 종가의 돈 흐름이 이상하다는 걸요. 최영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하는 거야, 지금? 수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차명계좌 53개. 모두 다른 사람 명의지만 실제 운용자는 한 분이시죠. 탁자 위엔 계좌 번호들이 빼곡히 적힌 서류들이 펼쳐졌습니다. 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걸 언제? 5년 동안 모았습니다. 어머니께서 회계 정리를 맡기셨잖아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덕분에 모든 거래 내역을 볼 수 있었죠. 날짜, 금액, 출처까지. 세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서였습니다. 제사 비용으로 나간 돈이 다시 개인 계좌로 들어오는 것도 봤습니다. 최영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종중 재산을 빼돌려서 부동산에 투자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문중 어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종중 재산을 횡령했다고? 수진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법률 자문 의견서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증거는 이미 변호사를 통해 정리됐습니다. 최영희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감히 우릴 협박하는 거야?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협박이 아닙니다.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진이 일어섰습니다. 모든 사람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침묵. 제 세 아들은 강민우 씨의 유일한 친자입니다. 법적으로 이 집안의 유일한 상속권자죠. 민우가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500년 종가를 끊는다고 저를 쫓아내셨죠. 하지만 아이들은 제가 낳았습니다. 수진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이 아이들이야말로 진짜 500년 종가의 대를 잇는 아이들입니다. 최영희가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뭘 하려고. 수진이 서류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 집이 깨끗해졌으면 합니다. 제 아이들이 물려받을 곳이니까요. 수진은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정리하시든 제가 법적으로 처리하든 선택하세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대청마루엔 침묵만 남았습니다. 최영희는 펼쳐진 서류들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5년간 자신이 저지른 모든 일이 거기 적혀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최영희는 수진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스스로 정리하는 대신 변호사를 고용해 맞서기로 했죠. 내가 30년 넘게 지켜온 집안이야. 며느리 주제에 감히. 하지만 그날 오후 종가집 앞에 검은 승용차 2대가 도착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조사관들이었습니다. 최영희 씨 계십니까? 조사관이 영장을 보여줬습니다. 불법 자금 세탁 및 횡령 혐의였습니다. 이게 무슨... 동행하시죠. 조사받으실 일이 있습니다. 문중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최영희는 차에 올라야 했습니다. 3년 전 수진을 쫓아냈던 바로 그 대문 앞에서였죠. 그날 저녁 뉴스가 나왔습니다. 500년 전통 종가 50억 원대 불법 자금 운용 적발.
민우는 TV 앞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50억 원. 상상도 못한 규모였습니다. 어머니가 30년간 종중 재산을 빼돌린 금액이었습니다. 다음 날 수진이 다시 종가집을 찾았습니다. 민우가 현관에 나와 있었습니다.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수진아. 민우 씨. 수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이게 내가 원한 거야? 어머니를 감옥에 보내는 게.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선택권을 드렸어요. 스스로 정리하시라고. 하지만 어머니가 선택하신 겁니다.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신 거예요. 민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 물었습니다. 민우 씨는 왜 그때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뭐, 제가 쫓겨날 때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잖아요. 민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아니에요. 안 하신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선택하지 않은 것도 선택입니다. 그 대가가 지금이고요. 며칠 후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영희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그리고 횡령 금액 전액 환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종가집 재산 대부분이 압류됐습니다. 500년 종가는 사실상 빈 껍데기만 남았죠. 민우는 빈 종가집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문중 사람들은 모두 떠났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옆엔 새 아이가 있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청마루에 앉은 수진이 말했습니다. 저는 복수하러 온 게 아니었어요. 민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이 집을 깨끗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제 아이들이 부끄럽지 않을 곳으로. 수진이 새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종가를 끊는다고 저를 쫓아내셨지만 정작 종가를 더럽힌 건 제가 아니었잖아요.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선택하세요.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되실 건지 아니면 그냥 지켜만 보실 건지. 수진이 일어섰습니다. 아이들은 언제든 아버지를 만날 권리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강요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손을 잡고 나갔습니다. 민우는 빈 대청마루에 혼자 남았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수지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새 아이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컨설팅 회사 대표로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였습니다. 엄마, 오늘 어디 가요? 준서가 물었습니다. 산책하러 갈까? 좋아요. 새 아이가 손을 잡고 현관으로 뛰어갔습니다. 수지는 아이들 뒷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공원을 걷다가 수지는 문득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익숙한 곳이 보였습니다. 종가집이었습니다. 500년 된 기와집. 3년 전 자신이 쫓겨났던 바로 그곳이었죠. 아이들도 종가집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저기가 그 집이에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수지는 잠시 종가집을 바라봤습니다.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사람들이 드나들지 않았죠. 응? 할머니는 안 계세요? 준우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할머니는 지금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실 거야. 수지는 아이들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저기 들어가요? 아니.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요? 여긴 끝난 집이야. 준서가 물었습니다. 끝난 집이 뭐예요? 수지는 무릎을 굽혀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예전엔 이 집이 엄마한테 전부였어. 여기 남는 게 전부라고 생각했지. 아이들이 조용히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깨달았어. 진짜 집은 따로 있다는 걸. 진짜 집이 어디예요?
엄마하고 너희들이 함께 있는 곳. 거기가 진짜 집이야. 준호가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우리 집 좋아요. 나도 좋아. 수지는 아이들을 안아줬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일어서서 수지는 마지막으로 종가집을 바라봤습니다. 3년 전 이 대문 앞에서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오히려 그날 자유를 얻었던 것 같았습니다. 자, 가자. 얘들아. 어디로요? 우리 집으로. 수지는 아이들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아이들의 작은 손이 수진의 손 안에서 꼭 잡혀 있었습니다. 종가집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엄마, 행복해요? 준우가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수진은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응, 엄마 정말 행복해. 3년 전 종가집 대문이 닫히던 그날, 수지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았습니다. 그날 잃은 건 무거운 짐이었고 얻은 건 진짜 자유였다는 걸. 벤치에서 내린 그날은 복수의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죠. 그리고 지금 수지는 비로소 사람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햇살 아래를 걷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사람으로.